예, 산논술 전임 김성배입니다. 표정들이요. 학부모님들 표정들이 뭔가 좀 죄 지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중간쯤에 들어와서요. 뒤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께서 경청하시는 모습들을 좀 지켜봤는데, 앞에서 표정들을 못 보니까 뒷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부모님들의 뒤통수에 표정이 막 떠올라요. 우리 어쩌지? 이런 표정들이 막 떠오르시고, 방금 심원 선생님께서 이제 대략적인 내신, 그다음에 수능 등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논술 지원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설명해 계신 학부모님들은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학생들의 상황도 전혀 모르지만 짐작컨대 자녀분들 중에 내신 1등급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있으시면 저한테 눈빛을 좀 주세요. 없으시죠? 내신 2등급 때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성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간혹가다가 이런 학생들을 만나기도 해요. 지금 현재 수능 성적이 막 3333이야. 근데 목표 대학을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서울대 얘기를 해요. 서울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는 얘기를 쭉 해요. 그런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네 성적대로는 생각하면 안 되는 대학인데 일단은 목표 대학이니까 목표 대학으로 내가 그대로 적어둘게. 서울대를 진짜로 써요. 여기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9월 달 되면 구평 보고 3일 후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다 상담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이 저랑 상담을 하고 알아서 원서를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사전에 굉장히 많은 그 교육을 해요. 지금 네가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기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왜 그렇게 목표가 높냐? 혹시 부모님이 서울대 나오셨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시면 학생들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정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가 이번이 첫 입시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이고 굉장히 많네요. 그럼 제가 최대한 좀 알기 쉽게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중앙대 정도의 그 논술 경쟁률을 보셨는데요. 논술 경쟁률은 학교마다 대체로 40대 1 이상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을 2-1 논술 실시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능 전에, 특히 수능 전에 논술을 보면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은 지원 자체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대표적인 대학이 성신여대, 홍익대 같은 대학들. 홍대는 최저가 3기합 7입니다. 3기합 7이면 한 등급만 더 높이면 성대, 서강대, 중대, 이대를 지원할 수 있는 등급대예요. 그러니까 3합 7이면 7이 나온 학생들은 잘 지원 안 하죠. 근데 산논술에서는 그런 학생들 적극적으로 수능 전에 논술을 보라고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정시로는 못 가는 대학이니까. 그죠? 논술을 준비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라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논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요. 입시에서 실패하는 학생들이 있고 논술로 성공한 학생들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이 요인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애가 올해 최적의 입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을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종, 일단은 일반고 내신과 특목고 내신들이 다르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학교들의 내신도 대학들은 사실 다르게 반영을 합니다. 뭐 강남권 학생들과 뭐 예컨대 지역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저 멀리는 통영의 그 전교권에 드는 학생들의 내신의 어떤 성취도를 대학들이 같게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요, 우리의 내신은 그래도 2등급 후반대는 나오는데 3등급 초반대인데 생기부가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3월 달에요, 담임이 결정이 될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담임과 이제 면담을 할 수 있으실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비대면으로 아마 진행을 하실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를. 아니면 학생이 학부모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3월 달이 돼서 담임과 면담할 때 혹시라도 내가 학생부 전형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걸 여쭤보세요. 우리 아이의 내신 및 비교과로 어떤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질문이 없으면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을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너 내신이 조금 부족하네. 3학년 때 내신 더 보완하고 수능도 11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네. 국어 성적 좀 더 올려보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낸단 말이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지방대를 보내면 되니까.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정시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시전형의 특징이 뭡니까? 커트라인을 알고 지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작년도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게 연세대 경영 이런 쪽에서 이제 일부 정시에서 약간 펑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시는 진짜로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3번을 쓸 때 학생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잘 모르니까 그 예측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입시 결과들이. 그런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100분위가 이 정도 선에, 정시에서 중요한 것은 등급이 아닙니다. 100분입니다. 대략적으로 100분위가 이 정도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 쓰면 합격하겠다. 그게 바로 안정지원이잖아요. 정시는 그게 가능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각 대학들의 학과별 입결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가 좀 편차가 큽니다. 예컨대 재작년에 은광여고 내신 3.5등급이 고대를 합격을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래서 그때 대치동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들어왔던 신입생들의 대부분이요. 너 내신 몇 등급? 3등급이요. 목표대학? 고려대 일단 학종으로 쓸 거고요.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정말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조금 안 좋더라도요. 생기부가 너무나도 훌륭하면 합격하는 게 학생부 종합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학교에서 시킨 커리큘럼들을 정말 충실하게 잘 따라왔다. 봉사활동도 충분하고 학교에서 마련한 어떤 그 대회들의 수상도 충분하다. 그러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똑같은 학교를 다닌 다른 자녀도 그거는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지역에 특출난 생기부를 지니지 않는 학생이라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신으로 선발되는 게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학부모님들은 혹은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 지금 내신과 비교과 성적으로 어떤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 실적이 각 고등학교에 다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얘는 작년도 누구누구랑 비슷하네. 숙대까지는 가겠네. 얘는 작년도 누구누구랑 비슷하네. 덕성여대 이상은 못 가겠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가능 여부를 3월 달에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입시에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지 말지 결정을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9월 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능 공부해야 되죠. 3학년 때는 보통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확실하게 이제 투자하려는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3학년 들어서 내신을 1등급을 맞으면 1, 2, 3학년 내신 평균으로 올라가면 내신이 확 뛰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죠. 내신 같은 경우는. 또한 내신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3학년 때도 비교과를 해야 돼요.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되죠. 그럼 수능해야 되죠. 내신 때 내신을 해야 됩니다. 물론 3학년 내신은 EBS 연계 과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수행평가 정도를 제외하면 내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곧 수능을 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비교과, 수능 여기에 만약에 이 학생이 논술까지 한다고 치면 논술 이게 바로 보통 얘기하는 지옥의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전을 쓰게 되면은 자소서를 완성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은 여름방학 때 한 달 내내 자소서 쓰고 검토받고, 이쪽 전문가는 또 뭘 바꾸러 가고 검토해서 가면 선생님 또 이거 이상한데 바꾸러 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입시 실패하는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지 말지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학부모님들께서 꼭 신경을 쓰시고, 새롭게 담임이 결정이 되는 시점, 보통은 그때 첫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학년 때까지 내신과 비교과 작년, 재작년 합격 선배랑 비교했을 때 어떤 대학에 합격이 가능한지를 가늠하셔야 돼요.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이 학생은 뭐 예컨대 건대 이상은 갈 것 같다, 학생부 종합으로. 근데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목표가 건대라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을 써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해봤는데 뭐 모건대 정도 간다? 한남대 정도 간다? 인서울권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을 쓰는 의미가 없겠죠.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정시로도 갈 수 있을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지 말지를 반드시 3월달 정도에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학부모들도 편하고 학생들도 편해지는 길이에요. 얘를 확실하게 결정해서 난 학생부 종합전형 안 쓰겠다고 판단을 하면 3학년 입시 로드맵이 굉장히 심플화돼요. 그러니까 수능 열심히 하고 논술 한다면 논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입시 실패 안 하시려면 3월 달에 반드시 결정하시라. 질질 끌지 마시라. 그 다음 수능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들을 잘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산논술에서도 수능 되게 강조를 합니다.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도 있죠.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학교는 무진장 좋아. 대표적으로 연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제가 작년도 올해 이렇게 연세대 파이널들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연세대 파이널에 참석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이 되고 영어가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제시문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논술이 또 나와요. 무려 2시간 동안 내문항 2,400자를 풀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진행해보면 그 주어진 2시간 동안 뭔가 대단한 글이 아니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그냥 간단 명료하게 딱딱딱 써낸 애들이 정말로 드뭅니다. 정말로 드물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입시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명 정도, 28명 정도 이렇게 연세대에 도전했는데 그 중에 3명 합격하고 예비번호 받은 학생이 한 6명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3명의 학생은 정말 남다른 학생이긴 해요. 그냥 수업 시간에 뭔가 얘기하면 그걸 막 물처럼 흡수하는 학생들이긴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뭐냐? 나머지 학생들은 2시간 동안 2,400자를 쓸 수는 있어요. 쓰기는 다 써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쓰기는 어려운 거죠.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게 부족했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은 또 연대는 못 가지만 나머지 대학들을 가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논술 시험은 오로지 논술 실력으로 결정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내신 수능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 학종이 안 되면 3월 달에 바로 결정을 해서 목표 대학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되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예컨대 연대,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 작년도 경쟁률이 1대 100이었고요. 재작년도 같은 경우 연대가 수능 최저를 없애고 내신도 아예 보지 않고 오로지 논술만으로 뽑겠다고 발표한 첫 해거든요. 그 전까지 연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막 군대 가 있는 학생들한테도 막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올해 연대 최저 없다면서요. 내신도 안 본다면서요. 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죠? 엄청나게 막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연대가 3번에 걸쳐서 그 불길을 진화를 했어요. 첫 번째가 설명회.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학부모들 상대로 설명을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모의고사를 실시했죠. 요 3번에서 연대가 발표한 일관된 메시지가 우리 올해 논술 진짜로 어렵게 낸다 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했던 대부분의 학생들도요, 2019학년도 연세대 모의논술고사를 풀어보고 나는 이 대학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때는 연세대 경쟁률이 40대 1이었어요. 최저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논술 문제가 그 실전에서 나왔잖아요. 할 만하게 나온 거예요. 논술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대 1로 경쟁이 확 높아져 버린 거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학과는 거의 1대 200까지 치솟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저가 없는데 정말 좋은 대학을 지원하려면 논술을 진짜로 잘 써야 돼요. 논술을 진짜로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데 좋은 대학들 있죠. 아까 보셨던 중앙대. 중앙대 좋은 대학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에요. 경희대 진짜로 좋은 대학이죠. 외대 정말로 좋은 대학이에요. 학생들이 체감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 대학들은 뭐 외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2기합 4잖아요. 2기합 4인데도 불구하고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의 비중이 3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학생들이 수능을 근거 없이 자신해요. 근거 없이. 그러니까 보통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수능이 출제가 됩니다. 선제가 5개가 나오면 이 5개 중에 4개는 확실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뭔지는 잘 몰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아닌 건 4개만 갈라내면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되는 게 2학년 때까지 수능입니다. 3학년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선지들의 거리가 되게 멀어져요. 이건 뭐냐면 최고난도 문제들 있잖아요. 등급을 갈라주는 키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아닌 게 2개 정도는 골라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2개에서 3개 정도의 선지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운이 좋아서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면 대다수 학생들은 그것을 틀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학년 11월 달에 봤던, 이게 가장 최근에 봤던 학생들이 모의고사일 텐데 요게 3학년 3월, 이 3월이 서울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3월이 중요한 거죠. 3월이 서울교육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한 달 정도 밀렸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3월 달에 보는 걸로 이제 예정은 돼 있는데 이 3월 달 수능 모의고사는 서울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교육청에서 서울교육청 출제진의 거의 절반 정도가 실제 수능 출제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는 완전히 좀 새로운 유형도 나오고 실제 출제진들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등락폭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등락폭.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2학년 11월에 비해서 3학년 3월 달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닥달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애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면 그래 집에 가니까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적표를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혼낼까 봐. 그 뭐 세상에 학생의 성적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학생 본인과 저밖에 없는데 그걸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락폭 정도만 잘 보시고 만약에 떨어졌다면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운을 북돋아 주셔야 돼요. 수능 같은 경우는요 3월 달에 국한되지 않고 6월, 9월까지 추세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추세를 봐야 하는가? 학종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없는 대학이 10개 대학 정도,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최저가 있는 대학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대학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추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개 합 4 혹은 2개 2등급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2개 합사랑 2개 2등급이랑 다릅니까? 그렇죠.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걸 아시다니.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뒤에 탐구 1개만 반영하는 거, 탐구 2개 평균을 반영하는 거. 둘 중에 어느 쪽이 최저학력 기준 맞추기가 더 수월할까요? 이건 좀 자신이 없으신가요? 당연히 1개만 반영하는 거. 근데 논술 영역에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끊임없이 완화가 되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이 올 2등급이에요. 올 2등급 맞은 학생은 진짜로 우수한 학생이에요. 올 2등급이면 전국의 수험생 중에 상위 10%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나오기가 정말로 어려운 등급입니다. 어려운 등급.
이거는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님들이 그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교 1등, 2등 하던 학생들 있죠. 그 친구들. 이 학부모님들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정말로 남다르게 똑똑한 애들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전교에서 한 30등하고 40등 하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성실하죠. 어느 정도 문제를 주면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 그 친구한테 가져다 주면 막 같이 고민해 주면 설명해 주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전교 한 30등, 40등 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2등급, 2.5등급을 받는 학생들이란 말이죠. 내신으로 치면.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갈수록 특히 3월달 교육청, 서울교육청, 6월, 9월달 평가원, 요 수능의 모의고사 추세를 계속 보셔야 한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수능이 잘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11월 달에 이렇게 찍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저희 산논술 같은 경우는 이 입시를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치동의 빅3 중에 하나가 저희 학원인데 학원들 중에 논술 공부를 수능만큼 중시해서 계속 하라고 하는 학원이 거의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과제가 많은 학원도 거의 저희가 유일한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학생들은 얘기를 해보면 3월달에 수능을 망쳐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자, 목표 대학 바꿔야 한다. 너 원래 목표 대학은 중앙대였는데 지금은 숙대 정도로 바꾸고 대학별 과제도 숙대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제가 실수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 정말로 많이 해요. 저도 당연히 그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9월달 정도 되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선생님 진짜 평생에 소원이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진짜로 소원이다. 그 문자의 내용은 뭐냐? 선생님 저 1211 하고 끝. 뒤에 뭐도 없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 그동안 제가 수능을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셨죠? 근데 제가 수능 성적 한번 보세요. 저 1211이에요? 메롱? 뭐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자를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심원석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6월 달까지만 해도 재수생들은 사실 많이 참여를 하진 않아요. 재종반에 있는 학생들은 재종반 자체에서 그냥 6월 평가를 하고 자체에서 그냥 결산을 해버리거든요. 9월 달에는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근데 11월 달에는 실제 수능에서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만만치 않은 인원들인 거예요. 실제로 성대 커뮤니티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불이 나면 불을 끌어오시겠습니까?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 정도를 조사하는 테스트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입학 전형으로 학교에 들어왔나요? 정시로 들어온 학생, 수시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 논술로 들어온 학생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누가 가장 많이 불을 끌어온다고 응답했을까요? 논술이에요, 논술.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은요, 아마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미뤄보면 성대에서 불이 나면은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연대를 갈 수 있는데, 고대를 갈 수 있는데, 연대생도 마찬가지죠. 정시에서는 한 두세 문제만 더 맞췄으면 100분위가 0.5%만 더 올랐으면 서울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시장에서는 재수 반수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윈터스쿨 혹시 자녀들 보내셨습니까? 이 윈터스쿨도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엄청 성장하고 있죠. 재종반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수능에서는 계속 누적이 되고 반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누적이 되고 반영. 그러므로 수능 부분, 학종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수능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수능 부분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종까지 만약에 같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종은 지르는 게 아닙니다. 수능도 당연히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능은 배치 커트라인을 알고 지원한다. 학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가 학교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대학을 무리하게 지원해서요. 그냥 선생님 저 하나는 상향으로 쓰고 싶어요. 수시는 6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그렇게 낭비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쪽을 쓴다면 얘는 확실하게 지원 가능한 대학으로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대치동이나 이쪽 송파나 잠실 이쪽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재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재수를 하면 대체로는 확실하게 성과가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 올해 반드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학종과 수능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3, 6, 9에 일단 수시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최저학력 충족 여부 정도를 계속 판단하시라 라는 것이고요. 9월달 구평을 보고 실제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돼요. 구평이 보통은 이제 수요일 정도에 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3에서 5일 정도 지나서 바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채점을 하고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서를 쓸 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저희한테서 계속 논술을 배우는 동시에 매주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입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은요. 본인이 2개 합 4를 맞추면 3개 합 6대학은 거의 지원을 안 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3개 합 6대학을 한두 개 정도는 써요. 그리고 최저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대학을 주로 지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학교로 가면 바보 취급을 받아요. 야, 이번에 너 논술로 원서 지원 어디에 있어? 2개 합 4 나오니까 나는 경희대, 외대, 동국대, 숙대 이런 데 지원했어. 근데 이 친구는, 그 물어본 친구는 막 2개 합 6, 2개 합 7, 3, 4, 4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얘가 막 웃어요. 야, 너 왜 원서를 이렇게 낮게 지원해? 너 어디 썼는데? 나 성대, 중대, 이대 여기 썼어. 진짜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에서는 본인의 수능 성적이 오를 거라고 믿고 원서를 진짜로 상향으로 지원해요. 그러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어가 2, 영어가 2, 2개 합 4가 나오네? 그런 상황에서 외대만 쓰는 거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외대를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등급이긴 한데 아까 백분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에서도 가장 위쪽에 백분위를 받아야 숭실대를 갈까 말까 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그냥 얘는 3합 6이 충족이 되니까 이보다 훨씬 낮은 학생들이 욕망대로 원서 접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당시의 경쟁률은 1대 50인데 실질 경쟁률은 1대 10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발생하죠. 저희 학원에서 아까 심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9학년도에 181명 합격했고요. 2020학년도에 185명 합격했고요. 작년이죠.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160, 조금 전에 한 명 더 들어와서 166명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보면 이게 늘었다고 준 것처럼 보이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 학원의 전체 수강생도 한 30%가량 줄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나쁜 수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 3개년 동안 저희 학원에서 이대를 간 학생들, 합격생들의 숫자가 66명이에요. 66명. 그럼 이대는 매년마다 거의 20명씩 이상 갔다는 소리고요. 그거는 이대 논술 정원의 10%가 산논술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대 운동장에 깃발 꽂고 산논술 다니는 학생들 나와보세요. 그럼 애들이 쫙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제 다음 말이 아마 저희가 잘 가르쳐서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최저를 확실하게 맞춘 학생들이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논술을 열심히 공부해놓고 최저를 맞춘 학생들. 이대가 이때만 해도요. 이대가 최저학력 기준이 3합 5였어요. 논술 보는 대학들 중에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대 파이널을 진행하는 강사인데요. 파이널을 진행해 보면 보통 수능 전에 파이널 그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100명씩 이렇게 접수를 해요. 근데 수능이 끝나고 막상 수업이 열려보면 한 반에 40명 정도만 앉아있어요.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은 논술을 시키실 거라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에 촉각을 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최저가 안 되는 대학에 무리하게 지원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도 학부모님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9월달 원서 접수할 때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입시 결과지를 다 이제 학부모님께 다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아요. 전화를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학생의 모의고사 추세가 2합 6을 겨우 맞출까 말까 한 추세인데 왜 우리 애는 성대, 중앙대, 이대 못 쓰게 하냐고. 그런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쓰게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최저로 못 맞추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학종 3월 달에 결판을 지으시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라. 이 부분까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패하는 원인이 이거란 말이죠. 학종 질질 끌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 자기소개서 쓴다고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수능 자신의 어떤 수능의 어떤 현실적인 추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무리하게 원서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원서 쓰실 때는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가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겠죠.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은 지원 대학의 범위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 논술을 잘하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을 잘하면이에요. 실제로 논술을 굉장히 잘 써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냥 어영부영 써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논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논술 부분 한번 생각해 보죠. 논술은 뭐 일찍하면 일찍할수록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논술을 학생들이 꽤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꽤 많이 공부를 해요. 그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떨어지죠.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게 주 원인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논술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논술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논술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학원에는 와요. 학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4시간 수업이거든요. 이 4시간 수업이 1월 달을 기준으로요. 1강부터 마지막 강의 40강까지. 자, 1강에서 뭔가를 해요. 2강에서 새로운 걸 해요. 3강에서도 또 다른 걸 합니다. 40강이 되도록 계속 새로운 것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1강 때부터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글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럼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란 뭐냐? 당연히 정독이겠죠. 가장 앞에 계신 어머님, 정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읽는 것인데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생각을 잘하면서, 이해하면서, 꼼꼼하게, 천천히. 제가 물어봐요. 정독이라고 들어봤죠? 중요합니다. 정독 어떻게 하죠? 그럼 학생들이 천천히 읽어요. 꼼꼼히 읽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아주 짧은 글을 100자로 요약을 시켜요. 1강에서 다 틀려요. 그거를.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글을 읽을 때 주제어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가? 그 다음 화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제를 알아야 그 화제에 관해 그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화제라는 것은 되게 구체적인 질문 같은 거라서요. 학생들이 못 찾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만 하라고 그러냐면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인지 단어만 찾으라고 해요. 그게 바로 주제어예요. 모든 글의 결론은 주제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이 주제어는 무조건 결론 문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제어를 찾으면 아무리 긴 제시문이라도 무조건 주제어와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어라.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두 번째 문장 이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 뭐와 관련되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주제에 집중해서 읽는 거, 주제에 집중하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 그래야 비유적이거나 어려운 말이 나와도 앞에서 했던 말이 여기서 또 나오는구나. 이 문장에서 어려운 말들은 뒤에서 또 설명이 되는구나. 그걸 학생들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연습하는 애들이 나중에는 이만큼 긴 제시문을 결론 하나 뒷받침 2개 한 3문장 정도로 그냥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약은 논술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가를 요약하시오. 나를 요약하시오. 이렇게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요약하라는 문제를 내는 대학도 있어요. 이대 같은 경우는 가와 나를 대비적으로 요약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대학들이 요약하라는 지시를 안 하냐면 예컨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연히 요약이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냥 바로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도식화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모든 선생님이 동일한 방법론에 따라 삼각형 도식화 원칙을 확립을 했거든요.
거기서 학생들이 찾아낸 키워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생각해야 추론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수업을 처음 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논술이 이런 건지 진짜로 몰랐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술 공부를요, 수업만 듣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논술 공부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과제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그 설명만 잘 듣고도 합격하는 극히 소수의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논술에는 답이 있죠. 그건 다들 아시죠? 그 답 찾기는 보통 2달 정도 공부하면 답 찾는 과정은 다 익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2달 정도 배워서 다 해요.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정확한 독해. 잘 찾아서 잘 읽고 잘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잘 써야죠. 독해는 듣기랑 똑같고요. 쓰기는 말하기랑 똑같아요. 논술은 채점자랑 학생이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점자 오로지 글로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읽어서 잘 풀어낸 그 내용을 좋은 문장으로 써야 돼요. 굉장히 명확한 구성으로. 그러니까 이 독해와 쓰기를 학생들이 안 해요. 정말 극소수의, 예컨대 어릴 적부터 책을 한 2,000권 정도 읽은 학생들은 답 찾는 것만 한 2달 정도 배우면 그냥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인데 파이널 5일만 듣고 합격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 적도 있어요. 원래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합격시킨 이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수능 성적대가 23, 23, 뭐 56, 56. 작년 2021학년도 입시에서 이대 합격한 애가 있는데요. 이대 기독교학과를 합격했거든요. 보통은 기독교학과 쓰려고 하면 저희는 좋아요. 합격이 수월하니까.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경우 아니면 꼭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학생의 내신이 5.7등급. 수능 최저는 맞췄고. 그래서 이대 기독교학과를 합격했습니다. 숙대도 합격했다고 하는데 이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보면 이대 같은 경우는 100분 동안 원고지 분량이 제한이 없어요. 100분 동안 거의 분량으로 치면 2,000자가량을 써야 되거든요. 미친 듯이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보고 제시문 읽고 이걸 빠르게 메모하고, 메모하면 이제 저희는 제시문을 덮으라고 해요. 메모한 걸 가지고 바로 글을 쓰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키워드, 찾아낸 키워드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진짜로 열심히 한 학생들은 수능 성적과 무관하게 논술로 붙어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조금 뺀질뺀질한 학생들, 애매한 학생들. 학생부 중업도 약간 애매하게 될 듯 말 듯 하고, 수능도 약간 애매하게 성적대가 막 1등급 한 개 있고 3등급 한 4개 정도 있고 막 이런 애들은 열심히 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과제를 안 해요. 저희가 이 논술 관련해서 지금 1월 달에 한 100명 정도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 수업이 4시간입니다. 이 4시간이 40번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40번의 수업 동안 새로운 걸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1강, 2강, 3강, 이 8강의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물론 제시문의 내용은 계속 달라지겠죠. 여기에 플러스 개인별 다시쓰기나 필사가 진행이 돼요. 필사를 그냥 예시답안 베껴 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필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역할과 구성을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 문장은 화제를 써야 한다. 두 번째 문장은 화제에 대응하는 결론을 써야 한다. 예컨대 결론이 김성배는 잘생겼다면 뒷받침 문장을 쓸 때 주어를 김성배로 할 거냐, 잘생겼다로 할 거냐, 그것도 생각해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사란 말이죠. 필사 노트도 저희가 막 이만큼 막 시킵니다. 그 다음 그 1, 2월 달에는 가장 많이 학생들이 듣는 얘기가 글씨 바꿔라.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그것도 설명을 해요. 가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뭘 하냐면 그래서 첨삭을 해요. 수업 시간에 첨삭을 하고 온라인에서 또 첨삭을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예컨대 비교하나 적용하나 문제를 봤다면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워크북을
또 시켜요. 그럼 워크북은 문제 형태는 똑같은데 지시문만 다르거든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고치는 연습 5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 문제가 2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수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숙제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설지를 다 만들고 해설지도 그 문제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원칙대로 만들거든요. 또 이 워크북 연습 문제에도 동영상 강의를 다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매일마다 1시간씩 하는 학생도 있어요. 논술 공부. 이게 1, 2월 달이라면요. 3월 달부터는 어떻게 되냐? 대학별 과제가 나와요. 만약에 3월 달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신규 반을 시작을 해요. 그럼 2달 동안은 워크북 과제를 하고요. 2달이 지난 시점에선 바로 대학별 과제를 받게 돼요. 대학별 과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학생들마다 목표 대학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반에 앉아 있더라도 이대가 목표인 대학들, 이대가 목표인 학생인데 최저가 되는 애들은 이대 문제를 풀게 돼요. 중대가 목표라면 중대 문제를 줘요. 성대가 목표라면 성대 문제를 주고 단대가 목표라면 단대를 줘요. 어쨌든 대학별 과제를 시작할 때는 조건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의 원리, 논술에도 구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익힌 학생. 그러면 보통 2달 정도 들으면 학생들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 그리고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쓸지 알겠다. 근데 그게 잘은 안 된다. 이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40번의 강의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 이걸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제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학별 과제는 학생들이 한 대학만 해야 되냐? 6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6개 대학이 목표라면 저희 수업이 종강할 때까지 6개의 대학을 다 푸는 거예요. 예컨대 성대 1세트가 끝났어요. 그 다음 이대를 풀고 싶다? 그럼 이대로 가라. 보통은 성대가 너무 난해하고 힘들기 때문에 처음 연습하면 학생들이 한 번에 패스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대 문제를 풀었는데 댓글로 너무 잘 썼네. 이런 댓글이 달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첨삭을 받을 때 꾸중을 들어서 울진 않습니다. 꾸중을 들어서 울진 않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 쓴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자기가 1강 썼던 그 인간이 아닌 그 글을 보면서 아 내가 참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막 첨삭을 받을 때 아 이번에 너 진짜 첨삭할 게 없다. 잘 썼네. 이렇게만 쓰면 돼. 하면 그냥 애가 특히 여학생들이 갑자기 울어. 그럼 저는 되게 당황스러워. 칭찬해 준다 왜 울지?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성취감이 큰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아까 대학별 과제를 그냥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3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이제 2달을 들은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중대 문제 풀이법, 성대 문제 풀이법, 이대 문제 풀이법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의 모든 논술 문제는 다 똑같이 풀 수 있거든요. 다만 꼼수들을 알면 좋잖아요. 중앙대 1번 완성된 글쓰기는 10문장, 11문장 정도로 쓴다. 첫 번째 문장 화제 제시하고 각글의 결론 뒷받침 2문장에 제시하고 마지막에 종합적 결론 쓴다. 이런 것들을 알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알려줘요. 알려주지만 그런 꼼수만으로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특강들이 막 깔려요. 그러니까 8월, 9월 달에는 논술학원에 이틀씩 오는 학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저희 산논술 카페에서 이거 다 첨삭을 하거든요. 본 수업은 그냥 수업대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를 다 첨삭을 해요. 그러면 합격한 애들의 이름을 클릭해보면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 돼요. 한 페이지당 게시물이 15개거든요. 그러면 중앙대 2회차 2번 문항. 밑에 보면 댓글 막 달려있고 어떤 거는 막 통과, 패스, 너무 잘했어 이런 게 달려있고 그렇게 열심히 한 애들이 결국은 논술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가 정말로 대단하고 특별한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 논술은 논술 단독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시의 중요도만 따지면 수능급이에요. 수능급. 근데 대체로 우리 애가 아직 공부가 덜 돼 있는데 논술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부가 덜 돼 있다는 말은 이거죠. 수능이 안 돼 있다는 소리겠죠. 학종은 내신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1학년, 2학년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공부가 덜 돼 있는데 그 덜 된 상태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내는 게
결국은 저희가 할 일이고 학부모님께서 올 한 해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예컨대 국어는 2가 나와, 수학은 6이야.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현상들이 좀 심화될 수 있죠. 영어는 3이야. 탐구는 1이고 하나는 4네? 그러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도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수학 이거 안 되겠네. 수학학원 2개 듣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2개를 들어서 열심히 해서 등급이 올라요. 오르면 좋겠죠. 올라서 4가 됐어요. 나머지는 수학하느라고 조금 떨어져서 영어가 4가 됐어요. 그래도 2개 오르고 1개 떨어지니까 뭐 성공이네요? 이렇게 해봤자 정시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흔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의 뜻이 바로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얘를 올리는 것보다 확실하게 잘 되는 나머지를 확실하게 잡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잖아요. 영어도 1등급 받기 진짜로 어렵거든요. 1등급 비중이 6에서 8%밖에 안 나옵니다. 2등급은 시간 투자를 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영어는 정시에서는 약간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최저로만 보면은 영어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최저로 인정해 주거든요. 숭실대 같은 대학은 영어 빼고 국수형 3개만 이제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쪽 과목 뭐 국어라든가 영어, 수학이라 이게 안 나오면 과감하게 얘를 버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곳에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첫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둘째, 제가 아까 정시는 보험이라 그랬죠. 정시로 가더라도, 물론 정시가 잘 나오는 게 베스트지만 정시로 가더라도요, 4개를 다 보는 대학이 있고 3개만 보는 대학도 있고 심지어 2개만 보는 대학도 있어요. 대체로 숭실대급 이상, 그러니까 이른바 인서울 명문대를 생각하신다면 정시에서는 4개를 다 반영합니다. 근데 그 아래 대학, 예를 들어 성신여대 특정학과 같은 경우는 이 과목들 중에 3개만 반영하기도 해요. 경기권 대학들은 2개만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좀 애매하다면 선택하고 집중을 하셔서 최저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과목에 투자를 하시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해야 됩니까? 논술을 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서 한 반에 논술로 합격한 애가 30명 중에 한 2-3명? 많으면 2-3명이고 1명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한 반에 10명이면 그 중에서 4명에서 6명 정도가 논술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애들이. 바뀐단 말이죠. 애들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산논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친다, 어떻게 하시라, 이거 좀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것 같은데, 뭐 3월달 되면 학종 확실하게 결정하시라. 수능 너무 닥달하지 말고 목표 대학 결정하시고 추세를 보시라. 논술 하게 된다면 거의 수능 한 과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논술을 잘 쓰면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이렇게 진행하고 과정평가라는 거 하거든요. 전체 학생들에게 예컨대 8강 정도의 과정평가, 16강 정도의 2번째 과정평가 이렇게 해서 성적을 내보내요. 그러면은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의 A뿔, 그 다음 B, C뿔, D 이렇게 봤는데 대체적으로 A뿔에서 A 정도 받는 학생들은요, 저희가 예측이 돼요. 얘는 무조건 붙는다. 실제로 붙어요. 저희가 나중에 지원을 시킬 때도요,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최저가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논술 실력이 괜찮다, 무조건 쓰라고 해요. 2개합 4가 나왔네? 내신은 5등급이네? 논술은 되네? 경희대 문제 풀려봤더니 잘 푸네? 무조건 경희대를 쓰게 한단 말이죠. 근데 논술은 잘 푸는데 수능이 안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못 쓰게 해요. 물론 저희 말을 어기고 그냥 쓰는 학생도 있긴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능은 꽤 되는데 논술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럼 더 낮춰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논술은 상대평가고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90점 받아야 붙는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90점을 받아야 붙는 대학 2군데 있어요.
첫 번째가 한양대 인문계열, 두 번째가 경희대. 왜 그러냐면 한양대는 정원도 되게 좋고요. 문제도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내신도 반영하지 않고 비교과만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한 3명 정도, 한 과에 3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붙는 게 한양대예요. 경희대는 왜 그러면 합격 점수가 그렇게 높냐? 얘들은 한 글자만 써도 60점을 줘요. 기본 점수로. 근데 예컨대 중앙대, 이대, 아까 이대 기독교학과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이대 기독교학과는 보통 69점 정도가 합격선이에요. 논술에서. 중대, 이건 중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합격자의 논술 점수 평균이 75점에서 79점 사이예요. 그러니까 중대를 썼는데 점수를 한 90 정도 받았다? 그럼 전체 계열 수석에서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틀리면서 보는 게 논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의 어떤 그 상황을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마다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냥 아이한테 모든 걸 맡기면 부모님들은 편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9월달, 11월달, 12월달 되면 눈물로 돌아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집이 저희 어떻게 보면은 이 설명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딴 데처럼 이만큼 자료를 쥐어 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냥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을 다 뽑아서 드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봐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정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저희가 알기 쉽게 써놨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그 산논술 모의고사 안내문이 들어있죠. 산논술 모의고사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면 23회차인가? 22회차인가 그럴 건데요. 매년마다 2번씩 무료로 계속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가셔가지고 데스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고, 이거를 하시면 학생들 글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성적들도 기입을 시켜요. 그럼 이 학생은 학종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 학생은 학종이 아니라 논술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간단한 컨설팅까지 첨삭과 더불어서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논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일단 논술 모의고사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예,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가 심원 선생님 또 밖에 계시니까요. 개별적으로 오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